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평생을 모아 겨우 장만한 조그마한 상가 건물이 저의 발목을 붙잡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은행 창구 앞에서 하염없이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번 올 때마다 느껴지는 싸늘한 시선에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제가 직접 와야 한다는 남편의 마지막 당부를 지키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할머니, 뭘 자꾸 만지작거리세요. 종이 흔들지 마시고요. 어서 이리 오세요. 창구 직원이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무척이나 신경질적이었습니다. 저는 잔뜩 주눅이 들어 작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 손에 들린 노란 봉투가 떨리는 제 손만큼이나 파르르 떨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제가 매달 찾아와 입금하는 적금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매번 이렇게 찾아오시지 마시고 자녀분들한테 맡기시라니까요. 치매도 있으신 것 같은데. 직원은 마치 제 앞에서 냄새나는 무언가를 보듯 코를 찡그리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모욕적인 말을 듣고서도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손으로 통장과 현금이 든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때였죠. 창구 뒤편에 앉아 계시던 은행 지점장님이 제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를 유심히 바라보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왠지 모를 긴장감에 저도 모르게 목걸이를 감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후였죠. 지점장님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저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목걸이를 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떡 벌리셨습니다. 그 순간 지점장님은 저를 향해 공손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무시하던 직원들을 향해 차갑게 외치셨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서 이런 무례한 태도를 보이시는 겁니까? 모든 직원이 저와 지점장님을 번갈아 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방금 전까지의 경멸 대신 혼란과 경악이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허름한 옷차림으로 조용히 살아온 저를 그들은 대체 무엇으로 착각했던 것일까요? 그날 저는 제 정체를 숨기려 했던 이유와 그 목걸이에 담긴 비밀을 모두에게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제 인생의 마지막 복수극을 시작하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살이 된 김정숙입니다. 모두가 저를 그저 늙고 초라한 할머니로만 알지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길을 걷고 같은 은행 창구에 서서 같은 적금을 붓는 존재감 없는 노인으로 말입니다. 저를 치매 환자로 오해하는 그들에게 사실을 굳이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오해가 저를 지켜주는 방패막이가 되어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오해는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만큼 끔찍한 비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비극은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평생을 저의 곁에서 저를 사랑해주고 지켜주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저는 그저 가진 것 없이 맨손으로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밤에는 남편의 손을 잡고 시장을 돌며 폐지를 주워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악착같이 모아 작은 상가 건물 하나를 샀습니다. 남편은 건물의 소유권을 제 이름으로 등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훗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기라도 하는 것처럼 제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여보, 이 건물은 당신 평생의 노후 자산이야. 다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건물을 지키는 걸 최우선으로 해야 해. 그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말고
당신 스스로의 삶을 지켜내야만 한다네. 남편의 마지막 당부였지만 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외아들인 민수가 상가 건물을 담보로 사업 자금을 대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과의 약속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제게 매일 찾아와 울면서 사정을 했고, 저는 결국 아들의 눈물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사업만 잘 되면 상가 건물을 다시 제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믿었고 아들이 약속을 지키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저 몰래 건물을 통째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저는 아들이 건물을 팔아넘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에 제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울면서 호통을 쳤지만 아들은 오히려 저를 비웃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뭘 안다고 그래. 이제 나도 가장인데 엄마를 평생 먹여 살릴 수 없다고. 알아서 살아. 치매까지 걸린 노인한테 뭘 바라. 아들의 말에 저는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치매에 걸렸다는 소문은 아들이 상가 건물을 팔아넘기기 위해 여기저기 퍼뜨린 소문이었습니다. 그 소문은 저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저를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상가 건물을 팔아넘기고 그 돈으로 잠적해버린 아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저는 정말로 치매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아들의 배신 이후 저는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평생을 모아온 건물은 이미 아들의 손에 넘어갔고 저는 하루아침에 갈 곳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상가 건물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아들에 대한 배신감으로 매일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마지막 유품인 낡은 목걸이를 발견했습니다. 목걸이에는 낡고 희미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는데 저는 그 글씨를 보고 남편의 마지막 유언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이 목걸이는 당신을 지켜줄 수 있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걸 가지고 있어야만 하네. 남편의 마지막 당부와 함께 건네준 목걸이를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만은 없었습니다. 제가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남편이 남겨준 마지막 유품만은 지켜야만 했습니다. 남편이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던 이 목걸이를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저는 비록 치매를 앓는 늙고 초라한 노인이지만 남편이 저를 위해 남겨준 유산을 지키고 저를 버리고 떠난 아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 악물고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팔아넘긴 상가 건물을 되찾기 위해 매일같이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그 은행은 저희 부부가 평생 거래하던 은행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면 혹시 아들이 건물 매매로 인출한 돈을 다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은행 직원들은 저를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제가 치매 환자라는 소문을 듣고 저를 경멸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차가운 시선에 상처받았지만 저를 향한 멸시와 경멸이 제가 살아갈 이유가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태도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태도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은행을 찾아가고 며칠이 지나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은행 창구 뒤편에 앉아 계시던 은행 지점장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점장님은 다른 직원들과 달리 저를 향한 멸시와 경멸의 눈빛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지점장님의 눈빛에 왠지 모를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께 제 사정을 구구절절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은행 창구 앞에서 제 차례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점장님은 계속해서 저를 주시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 목걸이를 발견한 순간 지점장님은 저를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오셨습니다. 저는 지점장님이 제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몰라 잔뜩 긴장했습니다. 그리고 지점장님은 제게 조심스럽게 목걸이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목걸이에 얽힌 남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던 지점장님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눈빛에서 왠지 모를 슬픔을 보았습니다. 저는 지점장님께 목걸이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가장이었지만 사실은 6.25 전쟁 당시 남 몰래 독립운동을 하던 분이셨습니다. 남편은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돕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모두 바쳤습니다. 남편은 독립운동가들이 숨겨둔 비밀 자금을 관리하고 그들의 가족을 보살피는 일을 도맡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목걸이는 남편이 독립운동가들에게 받은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이 목걸이를 제게 물려주면서 이것이 우리 부부의 유일한 유산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 목걸이는 당신을 지켜줄 수 있을 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 부부의 마지막 희망이야.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걸 지켜야만 하네. 남편은 이 목걸이를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저는 남편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평생 이 목걸이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이 목걸이를 항상 제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이 목걸이는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유품이었고 저에게는 삶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지점장님께 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지점장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잠시 말없이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르신께서 바로 그분이셨군요. 지점장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점장님은 제 목걸이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걸이는 저희 할아버지께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독립운동가들을 후원하며 그들의 활동을 도왔던 분이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이 목걸이를 독립운동가들의 비밀 자금을 관리하던 분께 전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점장님의 말씀에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바로 독립운동가들의 비밀 자금을 관리하던 분이었고 지점장님의 할아버지께서 남편을 도왔던 분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지점장님의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지점장님의 할아버지께 소개해 주면서 저희 부부가 평생을 살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셨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지만 이미 그분은 세상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저는 지점장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점장님은 저를 무시했던 직원들을 향해 크게 꾸짖었습니다. 저는 지점장님의 위험 있는 태도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점장님은 저를 조심스럽게 지점장실로 안내하셨습니다. 지점장실에 들어서자마자 지점장님은 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제게 사과하셨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할머니의 정체를 모르고 무례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지점장님의 진심 어린 사과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점장님은 저에게 상가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저를 속이고 상가 건물을 팔아넘겼다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던 지점장님은 분노에 가득 찬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의 아들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상가 건물을 다시 되찾아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점장님의 말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점장님은 저를 안심시키고 저에게 명함을 건네며 연락을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점장님의 명함을 소중히 간직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 지점장님께 연락을 드려 아들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점장님은 저희 부탁을 흔쾌히 수락하셨습니다. 며칠 후 지점장님은 저에게 아들을 찾았다는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점장님의 소식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배신에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점장님은 저를 찾아와 아들이 저를 버리고 떠난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들은 도박에 빠져 상가 건물을 팔아넘긴 돈을 모두 탕진하고 빚까지 지고 도망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이야기에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저는 지점장님께 아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점장님은 저희 부탁을 들어주셨습니다. 아들을 만난 저는 아들에게 왜 저를 속였냐고 울면서 물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저를 향해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뭘 안다고 그래? 엄마가 내 인생을 망쳤어. 내가 왜 도박에 빠졌는지 알아? 엄마가 나한테 상가 건물을 물려주지 않아서 그랬어. 저는 아들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향해 원망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아들의 모습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에게 마지막 복수극을 펼치기로 다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추악한 본 모습을 마주하고 난 후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지점장님은 저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주셨고, 저는 그 변호사님과 함께 아들에게서 상가 건물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아들의 도박 빚과 상가 건물 매매 과정에서의 불법적인 정황을 포착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들은 소송 사실을 알고 저를 찾아와 무릎 꿇고 빌었지만 저는 더 이상 아들의 거짓 눈물에 속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나는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 하지만 너는 나를 배신했고, 이제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다. 내가 나에게 저지른 죄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거라. 아들은 저의 차가운 말에 절망했습니다. 아들은 저를 향해 원망의 눈빛을 보냈지만 저는 더 이상 아들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결국 소송에서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모든 것을 잃었고 저는 상가 건물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상가 건물을 되찾고 난 후 아들을 다시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가 건물을 되찾고 난 후 지점장님께 찾아가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점장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저희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셨더라면 할머니께서 상가 건물을 되찾으신 것을
가장 기뻐하셨을 겁니다. 저는 지점장님의 말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를 위해 남겨준 유산을 지키기 위해 이 악물고 살아왔다는 사실에 스스로에게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복수극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를 치매 환자로 오해하고 무시했던 은행 직원들에게 마지막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지점장님께 부탁하여 은행 직원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점장님은 저희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셨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늙고 초라한 할머니가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저를 무시했던 여러분의 행동을 저는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직원들의 눈빛에서 경악과 당황스러움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가 겪었던 모든 모욕과 멸시를 낱낱이 이야기했습니다. 직원들은 저의 이야기에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직원들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에게 저지른 행동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저지른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면 말입니다. 직원들은 저희 말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무시하고 멸시한 대가로 저에게 상가 건물을 되찾아 주시는데 도움을 주신 지점장님께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저를 비롯한 모든 노인분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저는 여러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직원들은 저희 말에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지점장님께 진심으로 사과했고 저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저는 그들에게 용서의 말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용서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오늘 저에게 저지른 행동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직원들은 저희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상가 건물을 기부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상가 건물을 통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하십시오. 직원들은 저희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제가 평생을 지켜온 상가 건물을 기부함으로써 남편의 마지막 유언을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 가장 잘한 일이 바로 이 상가 건물을 지켜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가 건물을 기부한 후 저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지점장님을 다시 찾아뵈었습니다. 지점장님은 저의 결정에 깊은 존경심을 표하셨습니다. 지점장님은 제가 상가 건물을 기부한 덕분에 은행이 지역사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며 거듭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점장님의 말씀에 오히려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점장님께서 저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직도 아들의 배신에 상처받아 힘들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점장님께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지점장님은 저의 감사를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도와드린 것은 할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할머니의 남편분처럼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존경하셨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도운 것은 할아버지의 뜻을 이은 것뿐입니다. 저는 지점장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지점장님은 저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자신을 찾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점장님의 따뜻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점장님은 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더 건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께서는 이제부터라도 마음 편히 쉬세요. 할머니의 삶은 정말로 위대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삶은 저희 모두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점장님의 위로에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지점장님의 따뜻한 마음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지점장님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지점장님은 저를 친어머니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저는 지점장님을 친아들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점장님은 제가 치매에 걸렸다는 소문에 대해 걱정하며 저에게 병원 진료를 권유하셨습니다. 저는 지점장님의 권유에 따라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저의 상태를 꼼꼼하게 진료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께서는 치매가 아니십니다. 할머니께서 겪으신 증상은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한 일시적인 기억 상실 증상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실 겁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제가 치매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치매에 걸렸다는 소문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하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저는 지점장님께 제가 치매에 걸리지 않았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점장님은 저의 소식에 저보다 더 기뻐하셨습니다. 할머니,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할머니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점장님의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제 삶을 다시 시작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저는 지점장님의 도움으로 상가 건물 근처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저는 카페를 운영하며 사람들과 소통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저는 카페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카페를 운영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점장님은 저의 카페를 자주 찾아와 저에게 따뜻한 위로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지점장님께 제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여쭤보았습니다. 지점장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